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합대책 10번째 시간으로 2021년 12월 28일에 나온 대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어떤 정부보다 많은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과 세대대책을 내놓았으나 과거의 어떤 때보다 더 큰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민심은 최고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 담당 부서들은 정말 많이 당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2020년 7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는 2021년 12월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민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있으므로 어쨌거나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과거와는 조금 달리 공급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가미가 되었고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였던 세제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위해 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 파도를 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공급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4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이 다소 가시화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제 관련 대책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2021년 1228 대책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나온 종합대책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거론하고 싶었나 봅니다. 발표 내용 서두에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를 담았는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 복지 강화를 3대 정책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성과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보다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자 공급에 대한 내용을 거론을 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운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정부의 신규 주택 입주 실적은 과거 정부 시절과 대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특히나 수도권 30만호 등을 통해 이전 정부보다 3배 많은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하여 미래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미, 영일 등 주요 국가 비교 시에 망명당 공급으로 볼 때 많은 물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량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2020년 56 및 84 대책을 통해 도심 내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2021년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 도시 공급 모델을 수립하여 공공참여 그리고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 수급 관리의 근원적 문제인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 보호장치 및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적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시장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사례 내용을 보면 세제상으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 9억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실지 거래가의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금융상으로는 서민 및 실수요자의 LTV, DTI 지원 확대, 전세대출 및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의 DSR 규제 비적용,
청년층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장래 소득 고려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청약 측면에서는 일반 공급 가점제,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 비중을 확대했다고 하면서 서울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2017년 86.4%에서 2021년 98.6%로 상승했다는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주장이고 과연 체감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호되고 내 집 마련이 쉬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점에 청약 당첨을 로또 당첨이라고 한 거 보면 좀 의심은 갑니다. 또 다른 성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했다고 거론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OECD 평균 재고율 8%를 달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였으며 특히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소득 수준별 지원에 더해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생애 주기별 맞춤 주택과 금융상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1인당 주거 면적 확대 및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감소 등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활동으로 2017년 8일 가구에 불과하던 주거급여 대상이 2021년 129만 가구까지 확대되었고 청년 분리 지급도 최초 착수하였고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상황과 쪽방촌 등 노후주거지 재정비, 재난사고 가구 긴급 지원 등 촘촘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칭찬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2021년 1228 대책에서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당시의 집값 폭등 등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민심이 워낙 썰렁하니 그간 진행한 부동산 정책의 한계성도 정부 스스로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수급 미스매치입니다. 즉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았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수요 대비 다소 부족한 미스매치를 발생하였고 3080 플러스 등 다양한 도시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분양과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초기화를 통한 시장 안정 견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시장 관리의 한계를 거론합니다. 세제, 금융 공급 등 전방위적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0%대 기준금리가 지속되고 주담대 금리가 2008년 대비 3분의 1까지 하락하여 집값 등 자산 가격이 엄청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요국에서도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또 아님을 어필했습니다. 셋째는 주거복지 측면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 및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했으나 여전히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좁은 면적과 저소득층 주거지라는 인식이 여전하며 기존 재고주택의 노후화도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시장 질서에 대한 거론을 했습니다. 즉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부 실거래조사 권한 신설, 투기 근절 대책 마련, 조사 전담 조직 출범 등 조사 단속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불법 전매, 편법 증여, 저가주택 매집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속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 질서를 위해서 정부는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나름 성과가 있었고 다만 일부 한계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이 5대 중점 과제를 내놓았는데 이를 한정으로 정리해서 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 안정 견인입니다. 1228 대책은 종전에 발표한 정책과는 다소 다르게 공급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이미 발표하였고 그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진행되니 공급에 대한 여력이 생기기 시작함에 따라 공급에 대해서 다소 자신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해 제일 먼저 꺼내놓은 것은 공공민간 사전청약의 확대 및 본격화입니다. 물량적인 측면에서 기계획된 공공분양 3만호에 새로이 0.2만호를 추가하여 22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3.2만호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사전청약 공고 시 유형별 물량, 수요자 부담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선호도 높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2021년 9천호에서 2022년에 1.2만호 플러스 알파, 즉 공급 물량의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이는 2022년 1분기 3,200호를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순차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분야 사전청약 공급 계획은 보시는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택지 민간 분양에서는 성남 복정, 의왕 월암, 시흥 하중 등 수도권 내 우수 입지에서 총 3.4만호를 매 분기마다 순차 공급하고 지구 지정이 완료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하여 최초로 서울 수도권에서 0.4만호 내외로 사전 청약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관행 개선을 통해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것도 거론하였습니다. 일단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인허가 이후 각 단계의 속도를 높여 착공과 입주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도시 건축 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사업도 적용하였고 관리 처분 단계에서 관리 처분 조합원의 조합 총회 결과 사업비 분담금 등이 사업 시행계획보다 증가하면 부동산원 검증 후 총회 재개최가 필요했는데 부동산원의 총회 전 선검증을 통해 절차 반복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추가 조합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약 4개월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주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갈등으로 인한 이주 및 착공 지연이 없도록 보상 범위를 구역 지정 이전 거주자에서 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하였고 특히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 보상액 산정 시 상가 세입자가 선정한 감정업체도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 시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서 이전으로 당겨 사업비 등의 빠른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심사를 관리처분 인가 전에 착수하고 인가와 동시에 발급함으로써 시차 없이 즉시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 외에도 정비사업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려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정비사업도 85평방미터 미만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완화하여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분양 공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의무 임대 비율 적용 시 세대수 기준 산정 외에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재개발은 세대수의 15% 이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사업 여건에 따라 기준을 탄력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가로 정비를 소규모 재개발 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개 가로 정비의 통합 추진도 허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를 거론하였습니다. 먼저 PF 보증 개선을 위해 PF 보증 시공사 요건 현재 500위 이내를 완화 검토하여 중소건설사 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하며 아울러 신용사항 등 중소건설사 여건을 감안 표준 PF 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수준에 맞게 대출 금액 산정 기준을 재설정하여 주택 건설 자금 지원을 강화했으며 또한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부족한 자율주택 정비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여 초기 사업비 5%에서 20.4%로 상향하였습니다. 1228 대책에서의 두 번째 과제도 역시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공급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는 양상이니 해당 내용을 대책에 당연히 넣게 됩니다. 그래서 205만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이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먼저 총 43만호 지구 지정 등 주택 공급 가시화를 거론을 했는데 공공 택지 측면에서는 주민 설명회 및 영향평가 등을 거쳐 광명 시흥 등의 총 27.4만호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착수하였고 특히 수도권 일부 택지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밀도 상향, 용도 전환 등을 통해 1만호 추가 신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심 사업 측면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매몰 비용 지원 등 주민 애로 해결을 통해 주민 등의 동의를 가속화하고 5만호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은 서울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총 3.2만호의 공공 시행자의 지정과 용적률 완화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2.6만호의 관리지역 지정, 신축 매입 약정 등 4.4만호도 매입 절차 단축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주 근접성이 높은 10만호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였는데 주민 및 지자체 상시 제안과 민간 통합 공모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가 사업자 5만호 발굴, 공공정비사업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모를 통해 2.7만호 플러스 알파 추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반기별 주민대상 공모, 국토부 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한 추가 사업지 총 2.3만호 확보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과 입지의 주택 공급 본격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형, 지분 적립형, 토지 임대부 등 부담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공공자가 1.5만호 계획 확정,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2,000호를 1년 앞당겨 공급,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철도 역사의 복합개발, 청년주택 최대 1,000호 공급 착수 등을 거론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2021년 12월 28일 날 나온 대책도 역시나 분량이 좀 많습니다. 정부는 5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한 번에 모두 공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금일은 공급 관련 2개 과제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도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이하였고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부동산에 대한 눈이 떠지고 투자에 대한 해안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저희 부자라퍼 TV를 계속 관심 가지고 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바로 알려드리게 되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고 댓글로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퍼의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